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협력팀장 김영환입니다.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자리인데요. 그 이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 한 분을 모셨거든요. 제가 오늘 옆에 우리 최용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선생님 현재 공주에 계시죠? 공주에. 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계신데 제가 우리 최용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용 선생님은 오랫동안 33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셨습니다. 충남 논산 동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 잡으셨고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과 교육위원장까지 역임하셨고 서울시 교육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셨는데 그 희생당하신 아버님 성함이 이제 최자, 원자, 복자가 되십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2016년에 홍성에 그 유해 발굴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시굴 그러니까 사전 답사할 때 처음 선생님 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선생님께서 당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직접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고추잠자리에 대한 일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건 선생님께서 아까 소개를 들으셨지만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느라고 공직에 계시는 동안은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주 늦게 아버님 이 퇴직하신 뒤에 이 아버님의 이 희생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당시 일어난 상황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저 이게 하늘에서 내린 어떤 뜻이라고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아주 엎드려서 살았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기가 1950년 7월이시죠? 예, 날짜로 일어나고, 정확하게 7월 11일. 네, 6.25가 일어나고 얼마 안 됐네요. 한 달도 안 됐던 시점이네요. 그 직전에 그 예비 구금 당하셔가지고 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나오신 분이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때 어머님은 경황이 없으셔서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수복이 되면서 다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후로 찾을 길이 없었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가요? 1908년생이니까 1908년생. 우리 나이로 42살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당시에. 예. 아버님이 그 일제 때 그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집 사연도 좀 복잡해서 조부님이 조실부모하고 상매기, 애머슴살이를 하다가 가정을 꾸려서 아버님이 맏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 맏아들을 그 당시에 홍성공업전소학교에 보내셨을 정도면은 지금의 공과대학생 정도를 만드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가정적인 가문을 일으킨다든가 성공을 생각보다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가 1930년 공업학교 2학년 맞추기 한 달 전에 공업학교 학생 4명과 함께 퇴학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로 순환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퇴학을 이제 당하셨는데 그 공업학교는 지금에 보니까 이제 국립 한밭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홍성에서 그 당시에 이런 공업학교를 보낼 정도면 대단히 인텔리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학생운동에 광주 학생운동에 가담하셔서 강제 퇴학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부님께서 머슴살이로서 자식을 그 당시에 오늘은 이거 대학 수준이니까 거기까지 보냈는데 본인의 그 개인 영달을 생각지 않고 독립운동에
푸신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우리 할아버님이 좀 노여워하셨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그런 것보다는 조국과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육대회 같은 데서도 솔선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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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가 이제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이제 42살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학벌도 좀 있으시고 인텔리고 지역 동네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지도자급의 나이셨는데 이런 분이 이제 어떻게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셨어요? 예. 예,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해방 당시의 좌우 대립이라든가 혼란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고 네. 크면서 이 현대사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을 어른들이 아버님보다 연세가 위였던 분들이 또 주로 농사를 짓던 분들이었는데 네. 자네 부친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그 물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그때 좌우의 청년들이 대립을 하고 심지어 관공서를 습격을 하고 하던 때에 우리 아버님은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저 건물이 비록 일제에서 쓰던 경찰서여 군청이요 주재소지만 그것은 이미 일본인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우리 국가재산이다. 함부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시지 마라. 이렇게 해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6.25 발발 직후에. 직전에요. 예, 직전에도 그렇고. 예.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또는 좌익 전향자도 아니고 요새 말로 그대로 그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저 후배들한테 했는데 보도연맹이 결성되면서 제가 책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좌익 전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 100명 있다고 그러면은 30%를 강제 할당을 해서 130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실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분자였거나 기회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진짜 독립운동을 한 아버님이 15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분들의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할당량의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상의 한마디 없이 저희 아버님을 보도연맹에 그냥 집어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서 예비검속이 됐는데 그날도 밖에서 서너 사람이 와서 아버지를 불러서 나가니까 당신 동생을 데리러 왔다. 내 동생은 여기서 안 산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가자. 그래서 아버님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나가셨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제 할당된 그 배경 그리고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실도 모르게 된 거는 우리 사회에서 친일분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자기네들의 권력과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독립운동한 분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보도연맹에 몰래 가입시켜가지고. 예. 그 아버님 이제 홍성에서 돌아가셨고, 물론 고향도 홍성이시지만, 그 아버님이 이제 홍성에서는 학살 지역이 두 군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버님께서는 그 어디서 구체적으로 돌아가셨나요? 지금 두 군데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드러난 것이 두 군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없었는데 다만 마지막에 그게 특무대인지 경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연맹원들이라고 짐작되는 분들을 태우고 가다가 마을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한나절 동안 뚜닥뚜닥 고쳤어요, 차를. 그런데 그때 마을에 사는 삼촌이 그 근처를 지나가니까 차에서 불러서 삼촌이 가보니까 아버님은 뒤에 묶여 있고 전에 입고 가셨던 옷을 던져주면서 우리는 청양을 거쳐서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차 겁니다. 안에서? 예, 차 안에서. 묶인 채로? 예.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전국의 모든 그런 보도연맹의 주모자들이라든가 의혹이 되는 사람들 또는
수감자들을 대전 형무소로 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집결을 시키고 네. 있었죠. 예. 그 집결점을 가려고 그러다가 가시게 됐는데 차가 도중에 한나절 동안 고장이 나면서 못 가게 되니까 광천 그 담살리에서 학살을 하고 싣고 가던 사람들은 남쪽 대천 쪽으로 그냥 달아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예. 그 지역명을 지금 홍성군 광천면 광천읍 담산리. 담산리인데 지금 광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유명한 것이 김하고 예. 젓갈로 예. 지금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천 뭐 토굴전 뭐 유명한 예. 데인데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예. 돌아가시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분이 3일 후에 자기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면서 활동을 하다가 네, 좌익 활동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인공치하였거든요. 살아 들어왔을 때. 인민군이 이제 홍성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어머님한테 당신의 남편은 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경황이 없어서 그 자리가 어딘지를 묻지를 못했고 그분은 인공치하의 활동 때문에 수복 후에 다시 목숨을 잃었고 네. 그러면서 아버님이 어디서 묻혔는지를 전혀 몰랐었죠. 네. 그러다가 2000년 1월에 그 광천읍 담살리에 시집가서 살던 아버님의 넷째 여동생이 오빠가 여기서 돌아가셨다 소리를 청천벽력 같이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자료 조사를 하고 홍성신문에 났던 기사를 보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가지고 발굴 요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저도 처음에 선생님 찾아뵀을 때도 산 몇 군데를 이렇게 그러죠. 갔었죠. 그래서 예. 거기도 시굴이라 그래야 돼. 조사를 했는데 예. 좀 못 찾았었는데 예.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폐광이라고 그렇죠. 한 곳이었는데 또 그것도 실제로는 지금은 그 복토를 해서 한 2m 이상 그죠? 예. 지금은 그 땅 주인이 예. 축사를 만들고 축사로 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농지를 개간하면서 복토를 해가지고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주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가 찾았죠. 일제 때 팠던 그 석영 네. 그런 그 광산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는 사실은 우리 고모의 장조카가 아버지가 그리 끌려가는 거를 봤다고 고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고모님은 50년 후에야 입을 열어서 그때 그래서 요번에 재작년에 광천 담살리 발굴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고모님의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일 때 내 자식과 남편을 생각하면은 오빠가 거기서 돌아가셨다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청천벽력이었지만 지금은 고모님도 상당히 제가 이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예. 하여튼 6.25가 50년이 났는데 50년이 지나도록 뻔히 어디에 자기 오빠가 그렇죠. 묻혀 계신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스스로 말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여동생도 그랬는데 뭐 우리 선생님이야 뭐 가족으로서 더 말할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연좌제의 연속으로 좀 사셨댔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좀 어떻게 연좌제 피해자들이 다들 말씀을 안 하시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느끼시는 뭐 본인이 당하셨다든지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뭐 하늘이 내린 벌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동네에서도 그랬고 관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 여동생들이 노동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려고 여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해서 현직 관급 공무원 2사람 이상의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증명하는 사람, 해외에 나가서 반환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서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연좌제의 후유증은 그대로 있어서 이건 참 아니지 않는가. 이 나라가 언제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과 그리고 연좌제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인가 네. 학수고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마디는 꼭 저희들 듣고 싶은데요.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들은 말씀인데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과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모습 한번 묘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어머님이 그 양복을 입고 경찰에 끌려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버님을 모셔갔거든요. 관에서.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버님을 모셔갈 때 양복을 입고 가셨는데 행사 때문에 오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셨나 봐요. 예. 네. 그래서 행사 때문에 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식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봤어요. 홍성경찰서. 예, 홍성경찰서에 가봤더니 거기에 수십 명이 있는데 상무관에 체육관 같은데. 예, 지금은 체육관이죠. 네. 예. 아버님이 나오셔서 지금 이게 양복이 불편하니까 일상적인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방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어머님 손에 끌려서 아버지 계신 곳을 갔더니 옷을 전달해 드리려고. 예, 옷을 전달해 드리려고 갔더니 아버님이 석양의 눈으로 손으로 석양을 가리면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해라. 그러는 것이 마지막 생리비였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지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벨트가 허리춤에 없어진 거죠? 허리띠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다가 제가 이 나이 먹고 사회에서 보고 수감자들이 허리띠가 배제되고 신발끈도 배제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중에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해라 하는 게 생리별의 말로 지금도 그냥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명 비슷하게 좀. 예, 그게 제가 아버님이 고향을 떠나서 흥남에서 한 15년을 사셨는데 엔지니어였었으니까. 저 공업학교 단공과를 다니셨기 때문에 흥남 알미늄 공장에 요새 말로 위장 취업을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흥남에서는 똘똘한 아이, 명석한 아이를 도토바우, 신치바우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도토바우, 신치바우. 예.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그 유도관 상무장에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우리 도토바우, 신치바우 공부 잘해라. 이 말씀이 제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억척스럽게 독학을 해서 제 형제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월급이라도 받고 연금이라도 받는 사람이 된 그 까닭이 아버님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공부 잘해라. 도토바우 공부 잘해라. 예. 네. 선생님 이렇게 인생을 보시면 정말 아버님 그 희생된 그날부터 엄청 고통의 세월을 견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직에 계시면서 또 이런 아버님의 그런 희생 때문에 연좌제의 피해도 겪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그 교육 실천도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그 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아버님의 희생을 쭉 마음에 숨기시고 이렇게 살아오시는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해 발굴 2016년에 같이 저도 이제 발굴 시굴부터 이제 계속 참여했는데 선생님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오셔서 공주에서 다니시면서 그 유해 한 구 나올 때마다 그 감격스러웠던 모습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눈도 엄청 많이 오고 하여튼 사계절을 다 겪었을 정도로 되게 날씨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개토제를 지낼 때 전 지금도 유족회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의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삿날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그 유족들은 형제다. 이러면서 함께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걸핏하면은 그 좌익의 아들이라는 딱지 아닌 딱지를 쓰고 너무 억울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10여 년의 공직 생활을 선출직을 했는데 그것도 신원조회가 있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선거 때문에 제가 당선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직에 있으면서도 저는 이 한국전쟁 보도연맹 유족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승인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행동이 잘못 비칠까봐 조심을 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다가 이제 공직을 떠나면서, 그리고 아이들도 커서 자기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좀 한 맺힌 사람들과 뜻을 함께해서 잘못된 역사는 풀어나가 보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해 발굴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 21분이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오시든 아니든 간에 여기서 21분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그때 그 몇 분들은 그냥 덩실덩실 끼안고 울었습니다. 네. 네. 약 60년, 70년 만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예. 예. 끝으로 1950년 6.25 직후에 국민 몰래 주랭랑을 쳤던 그 이승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28 수복 이후에 오히려 국민들을 부역자로 몰아서 처벌했던 이승만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승만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소설을 썼던 분이 바로 박완서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 글입니다. 졸지에 일어난 난리라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다 피난시키고 나서 정부가 후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빈말 대신에 한마디의 참말을 남기고 떠날 수는 없었을까? 사태가 극박하여 정부만 후퇴하는 게 불가피하니 곧 전력을 가다듬어 방역해 올 테니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인내하고 기다려달라는 비장한 참말을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던들 국민들의 석 달 동안의 고난은 훨씬 더 절망스러울 수도 있으련만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도망갔다 돌아온 주제에 국민에 대한 사죄와 위무 대신에 승자의 오만과 무자비한 복수가 횡행한 게 9.28 수복 후의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지고 생생하게 억울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과거사를 넘어서 친일의 뿌리인 독재 정권 아래서 일어난 과거사 문제, 민간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려한 강산 우리게 하는 상천리 범위 적지 않도다 백두산으로 한라산까지 자연은 공기에 그려냈도다 너와 같은 동족이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는 개북한 못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